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태미인 태교의 비밀 강의를 맡은 김경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나라에서 하는 교육은 보통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8세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을 이제 8세부터 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특히 아이들이 요즘에는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교육이 많이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의 교육, 바로 태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태교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태교를 계획하시거나 아니면은 나 예전에 태교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아이들을 3명을 낳아서 키우면서 이 태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머리 좋은 아이로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많은 태교의 방법들을 실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교를 해보셨건 아니면은 앞으로 태교를 계획하고 계시던 간에 분명히 이 태교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태교를 하는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예전에 태교를 보신 분들이라면 혹시 태교가 여전히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요, 태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태중 교육의 준말로서 태중의 가르침, 임신부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하여 태아를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임신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조심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교는요, 사실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동아시아, 특히 동양 상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교는 아주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시아에서 많이 행해졌던 이 태교가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이 서양에서도 이 그러니까 어머니 배 안에서의 아이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면서 이 태교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초음파 검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된 이후부터인데요. 초음파 검사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자,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산부인과에 가면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어때요?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자, 서양에서는 직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정확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어머니의 배 안에 있는 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 초음파 검사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자, 아이가 외부의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엄마의 어떤 화가 나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아니면 엄마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의 그 감정 상태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 태 안에 있는 이 아이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이 아이도 이 안에서 충분히 느끼고 엄마와 교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이 태교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서양과 동양의 사람들이 태교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와 아빠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닮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혹시 유전학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19세기 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전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자, 이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DNA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 물체, 그러니까 두 개의 나선형의 구조를 가진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DNA는 각각의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 염기 서열을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은요, 이 DNA를 가지고 인간 생활의 어떤 형태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학문의 기초가 바로 유전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생명을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이런 유전자, DNA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엄마와 아빠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낳은 즉시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자, 한 쌍둥이는 좀 중산층 가정에 입양이 되었고요. 또 한 쌍둥이는 중산층보다 좀 못한 그런 집안에 입양이 되었어요. 자, 30년이 지난 후에 이 쌍둥이들을 한번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유전학으로 치면은 어떻습니까? 같은 유전자 그리고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추적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중산층 집에 입양이 된 쌍둥이는요. 학교 생활도 무난하게 마쳤고 그리고 대단히 탄탄하고 건강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역시 중산층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집에 입양이 된 그 쌍둥이를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은 체구가 엄청나게 뚱뚱했고요. 그리고 잘 배우지 못해서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하나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전학적 입장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같은 생활 환경 범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전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맹점들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20세기 들어서 여러 가지 유전학의 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집단 유전학 또는 행동 유전학, 분자 유전학, 또 미생물 유전학,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류입니다. 이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인간은 DNA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DNA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돌연변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가진 유전 형질이 아닌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왜 그럴까요? 자, 유전자는요, 이 DNA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서로 만났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DNA에 메틸기라고 하는 것이 들러붙거나 혹은 유전자 주변을 감싸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히스톤 단백질에 변형이 생기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 형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전 형질이 변형이 일어날까? 그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유전 형질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먹는 음식,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 우리 요즘은 공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미세먼지에 관한 보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어떤 공기를 마시고 사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환경 호르몬 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이나 또는 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있죠?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이러한 유전 형질들이 발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많은 그 유전 형질들이 제대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가지고 태어난 유전 형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에서는 태교에서 굉장히 후성 유전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 배 안에서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죠?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자궁 안에 이미 안착이 되어 있는 아이는 이미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유전 형질을 이미 물려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DNA와 유전 형질을 물려받은 이 아이는요, 끊임없이 그 어머니 배 안 자궁의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자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가 어떠한 태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DNA가 제대로 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배 안의 환경에 의해서 아이는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거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 안에서 새롭게 그 태의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태어난 아이는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 형질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자신의 자손에게, 후손에게도 물려준다고 하니까, 이 후성 유전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 유전자로서의 변형,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 태교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후성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현대에는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교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현대 태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태교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임신부 자체의 그 건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법으로 이 태교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신부의 건강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임신부 몸 안에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된 사람은 영양 섭취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흡연하거나 이런 장소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쉬는 그런 임산부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태교의 한 방법인데요. 어머니가 좋은 걸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물론 아이도 건강한 그런 신체를 가지고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이런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신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람들은 아이를 태교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IQ가 높은 아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두뇌 개발을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뇌 개발이나 IQ가 높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런 태교를 통해서 영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태교에서는 이렇게 아이의 어떤 두뇌의 건강, 그다음에 두뇌 개발, 영재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관점을 맞춰서 다양한 태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태교 관련한 여러 가지 교구 학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으로 내놓고 팔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원래 우리가 해왔던 태교, 이 태교가 이렇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의미와 그리고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행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태교 방식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 태교에서는요, 정신적인 차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신적인 차원에서 현대태교에서는 아이들의 IQ나 뭐 이 영재가 되고 싶은 이런 것들, 두뇌 개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전통태교에서는 이런 도덕주의적인 경향, 그래서 도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런 태교의 의미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는지 태교 관련 저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교 관련 저술 중에서 가장 먼저 태교에 관한 그런 저술을 했던 책은 중국 책인데요. 중국의 가의라고 하는 사람이 신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태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신서라고 하는 책은 태교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서 안에는 여러 가지 제왕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교훈적인 제왕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적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의 10장에 태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왕위를 이렇게 세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왕이 될 사람도 또 그 다음에 제왕, 그러니까 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태자의 교육을 잘 시켜 놓아야 결국은 그 태자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태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놓고 있죠. 자, 그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유향의 연려전의 모의편의 주실산모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임은 문왕의 어머니로 성품은 곱고 성실하여 오직 덕으로서 행동하였다. 태임이 문왕을 임신하였을 때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음악을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녀는 태교를 잘 하였다. 문왕은 태어나면서 지덕이 뛰어났다. 어머니인 태임이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알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 주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주나라를 세울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두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태교를 잘했던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태임은요,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그 율곡 이 선생님의 어머니시죠. 신사임당에서도 그 태임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당호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신사임당이라고 하면 신은 이제 성씨이고요. 당호는 사임당입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임을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말하는 여기서의 임이 바로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임당의 그 당호는요. 태임을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도 우리가 신사임당도 아마도 그 아이들을 배 안에서 기를 때부터 이 태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의 태교 관련 저술에는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태교 저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태교 관련 저술 중에 가장 첫 시작은 정몽주 어머니 이씨가 쓴 태중훈문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해양호 안씨의 내훈, 그 다음에 율곡이이의 성악지묘, 송시열의 개녀서,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그리고 빙어각 이씨의 규합총서, 이 외에도 다수의 책에서 태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태교신기는 우리나라의 태교서이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태교신기는요, 한국 전통사회에서 태교에 관한 유일한 단일 태교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나라의 태교에 관련된 그런 저술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저술들은 한 권의 책 안에 모두 다 태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저술 중에서 일부분만 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은 일부분만 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모든 내용이 태교에 관련된 태교 단일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태교 안에 이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경전에서 가지고 와서 이 경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중요한 문구들을 서로 모으고, 또 여러 한의학, 의학서적이죠. 의학서전에서 태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는데요. 이 이사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4명의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실질적으로 태교를 해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험까지도 이 책에 담고 있어서 이 책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 가장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태교의 자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주당은 어떤 인물인지 잠시 소개해 볼까요? 자, 이사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호, 사주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씨이고요. 사주당이라고 했는데 역시 사라고 했으니까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라고 하는 것은 주희, 즉 주자를 가리킵니다. 자, 주자를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그 당호만 봐도요, 이 이사주당이 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굉장히 잘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자의 성리학에 심취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당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주당은 유한규와 혼인을 한 이후에 자녀 4명을 낳게 되고요. 그들 중에 이제 딸 3명과 아들 1명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희입니다. 이 유희는 지금도 국문학에서 굉장히 알아주고 있는 어문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기신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이사주당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4명의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그 책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 가지 자기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을 해서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준 거죠. 자, 책을 제가 하나 썼는데 어때요? 라고 보여주니까 그 남편이 보더니 너무 감탄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자지묘라고 하는 책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고요. 교자지묘 중에서 태교 부분만을 따로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의학이나 경전의 좋은 말들을 같이 섞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까지를 섞어서 엮어낸 책이 바로 태교 신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늘날에도 태교가 여전히 동양과 서양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태교 책인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 이 태교신기는 단일 태교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사주당이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사주당이 쓴 태교신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